둔촌주공 중간대 가시죠? 예, 그거는 조합하고 그 건설사들이 싸움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이야기 하잖아. 신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그 근저에는 분상제가 있는 겁니다. 2,900이냐, 3,500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2016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보통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고 8개월 정도면 아파트는 이제 착공을 하고, 착공함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얘는 그 2년 뒤에 착공을 했어. 착공을 했는데 그때 2019년인가? 그때 착공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2019년에 착공하기 전에 계약을 했어. 그 시공사랑. 그래서 시공사랑 계약을 해서 그때 건축비를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더 져야 되고 상가도 더 져야 된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합에서는 그게 무효다. 원래 공사비대로 해라. 여기서는 뭐 정당한 계약을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우리 유축권 걸겠다. 그래서 막 싸우고 이제 너네 둘 다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밑에 분양가 상한제나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 허그의 분양가 심사가 없었으면 시세대로 분양해서 벌써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비용을 줄이려면 어떡해. 회사가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이면지 사용부터 해요. 그렇죠? 예, 종이 야 막 쓰지 마. 이면지 사용해. 막 그런 거잖아. 네. 그리고 커피도 이제 하루에 2잔씩만 마셔.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제일 큰 비용이 뭐야? 건축비잖아. 뭐 건축비를 줄여야 되니까 시공사가 돈을 못 올리게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올린다 그러면 반발하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때 분양가를 허가해서 2,900만 원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주변 시세가 이미 5천 넘어갔는데 그때 5천으로 분양했으면 벌써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봐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요.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택지지구는 그냥 땅 사서 그냥 지으면 되지만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가가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n분의 1에서 내는 게 분담금이잖아요. n분의 1이 한국말로 분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담금인데 이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진행을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빚 내면 돌아가시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짓고 남은 땅에다 일반 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 수입이 들어오잖아. 네. 그걸로 분담금을 까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 분양 수입은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일반 분양 면적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일반 분양 가격이 높으면 되는데 일반 분양가를 누르니까 60%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익이 40%가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익의 40%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원가가 2천이라고 치면 5천에 분양하면 3천이 남지만 그걸 1억에 분양하면 7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세대로 분양했으면 벌써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야. 잘하고 그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고. 그랬을 건데 그 분상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분상제는 왜 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분상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왜 하냐 이거야.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요? 분상제는 이거예요. 야 무슨 서울이 아파트가 1억이야. 야 콘크리트 그거 다 짓는데 다 때려 짓는데 뭐 건축비가 뭐 500만 원도 안 드는데 그걸 1억 하면은 야 건설사하고 조합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거의 쟤들 이익 그런 거 안 돼.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저 이익을 다 환수해야 돼. 그러면 이익을 줄여야 되니까 1억에는 분양하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뭐 1억에 집을 사고 싶다. 1억에는 안 되겠어. 시세가 1억이라도 6천으로 해줘. 해드릴게요. 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냐면 자 그래서 일반 분양을 6천에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가점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가점이 높아야 되는 거죠. 가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이는 많고 애는 많고 부모님 다 모시고 살고 있고 소득은 적정 수준 이하인데 집은 오랫동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점이잖아요. 네. 그 부양가족 많고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하지 오래됐고 집이 오래 없어야 되고 이 세 개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평당 1억에 분양할 거를 5천만 원에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이 원래는 조합이 1억이 분양하면 1억의 조합 이익이 생길 건데 그 이익의 반을 가점 높은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단지 집이 오래 없었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그게 공공성하고 어떤 이유가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는 이런 거지. 시세대로 분양하고 그 조합에서 길을 넓혀주거나 공원을 해주거나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그게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닐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분상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분상제는 사실은 조합의 이익을 가점이 높은 수분양자한테 넘겨주는 거라. 주는 거지. 그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럼 다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배 아프니까 싸게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래서 이렇게 2016년에 관리처분 인가 나서 진짜 예정대로 됐으면 2017년에 일반 분양하고 2020년에 입주해야 되는데 아직도 2022년에도 입주를 안 하고 있고 그 싸우느라고. 네. 이익이 줄어드니까 비용을 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공급이 주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1만 2천 세대가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년 8월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이제.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분상제로 인해서 공급이 더 줄어. 진주, 미성, 구로바도 땅 까놓은 지 지금 다 이주보내고 철거하고 지금 2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일반 분양 안 하고. 착공도 못 하고. 그러면 그 2년의 기간 동안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지? 서울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올라요. 사실 알고 봤더니 분상제를 내서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이익이 줄어들어서 고소하다라 생각했는데 그 화살이 결국엔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비싸졌어, 집값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제가 말하는 지지자의 역설인 거야. 지지할수록 피해는 나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종부세 때리니까 종부세 내려면 그 월세 받아서 종부세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월세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니야? 전월세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임대를 안 하면 되지. 왜 다주택자가 됐어? 그래서 임대를 안 하고 다주택자가 안 된다고. 그 집을 철거했다고 쳐봐. 그러면 공급이 더 줄어들잖아. 그럼 가격이 더 올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럼 뭐 국가가 하면 되는데 지금 임대 시장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민간이 93%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에게 돈이 되게 해주고 활성화를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질 거 아니야. 그럼 안정될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빌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원룸에 좁은 데서 사는 거죠. 그 고시원 이런 것도 요즘에 좋게 막 하더만 그쪽은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고시원 이런 데 더 좁은 데 사는 거지. 더 비싸게 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주의자들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해서 시세보다 약간 밑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돈이 되니까 막 분양을 할 거고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이후에 있는 단지들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임기 말에는 일반 분양이 되거나 입주하는 데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효과가 나타나겠지. 학자들은 정치나 이런 거 빼고 자기의 소신을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분들의 소신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수장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 눈치 봐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해갈 거냐. 그거의 문제인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서울은 아직도 괜찮다는 거죠. 일선적으로 말하면.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되게. 안 팔아야죠. 왜 팔아요? 아니. 왜냐면 떨어질까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들? 많아요. 예. 다주택이신 분들은 중과 배제해주면 뭐 파실 분들은 파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죠. 근데 뭐 서울은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5년 뒤에 팔까 말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잠깐 데이터만 봐도 2025년까지 공급이었고 일단 1, 2, 3년은 갔죠. 그리고 지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 이 다음 정권, 윤석열 정권 말렵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지방들은 불이 많이 꺼질 거고, 지방은 택지지구 특히 지정하기 쉬운 데가 많거든요. 돈 되면 공급이 확 늘거든. 그런 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니까 다른 주변 도시의 대기 수요가 수도권만큼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체 인구 세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격이 춤추겠지. 특히 이제 체력이 있잖아. 그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은 그나마 좀 공급이 늘어도 소화가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도시들 있잖아요. 인구가 적은 게 체력이 적은 거예요. 그런 데는 그 미분양을 보면은 공급이 조금만 늘면 미분양이 팍 튀었다가 확 주고 팍 튀었다가 확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런 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이클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방소도시에 분양권 많은데 이런 데가 걱정되는 데가 솔직히 많거든. 그런데 말을 못 하겠어. 혹시 그런 데를 갖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았으면 하시면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악성빛돌 날린단 말이야. 다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올해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벌었으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장을 또 대비해야 하니까.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 사이클이 틀리니까 사이클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상승에 노출되는 상품들은 신중을 해야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제가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 하락장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한 게도 얼마나 무서운데. 조심해라. 방법이 없어. 근데 올해까지는 오르는 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서서히 올 거니까 서서히 대비해야 돼. 진짜 실력자들이 나오겠죠. 우울한 사람이 많겠죠. 실력자들은 돈을 옛날만큼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나마 수익을 내는 거고. 지금은 뭐 다 오르잖아요. 계집도 오르고. 그죠? 아무거나 사면 오르잖아.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지. 수익이 안 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다 이제 냉탕, 온탕이 다를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요약을 하자면 자본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공부를 하면서
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렇죠. 그다음 언제 올지 모를 하락장을 대비하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예,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